한국 미제 사건 해부. EP. 한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1년의 침묵, 끝나지 않은 물음. 1991 2002 대구 와룡산 미해결. 오프닝. 화면은 완전한 검정. 빗소리.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까? 봄바람이 느껴집니까? 1991년 3월의 어느 봄날 오전, 대구의 한 골목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쳐 흘렀고, 누군가의 엄마는 창문 너머로 밥 먹어라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오전까지는. 화면 전환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당못 주변. 그날 초등학생 5명이 집을 나섰습니다.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1년 동안 아무도 그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군인과 경찰, 자원봉사자 수만 명이 산을 뒤졌습니다. 온 나라가 그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 아이들은 발견됐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수색대가 수없이 지나쳤던 바로 그 산에서 유골이 발견됐을 때 유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끝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골에서 타살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해쳤다는 증거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하지만 증거는 이미 11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부분 소멸돼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1년의 침묵, 끝나지 않은 물음.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 찾지 못했는가? 왜 잡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 세 가지 물음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1. 그날 5아이. 먼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많은 콘텐츠들이 아이들을 그저 실종자 5명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우철이는 13살이었습니다. 와룡초등학교 6학년.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9살짜리 동생 용석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이니까 동생 손을 잡고 같이 가준 겁니다. 종식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에게 금방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늘 하는 그 말, 엄마들이 늘 듣는 그 말. 그런데 그날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재는 13살, 영규는 11살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었고 그날 우철이 형제와 종식이와 함께 어울려 나간 겁니다. 5명. 가장 많은 나이가 13살, 가장 어린 아이가 9살. 요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입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아이들은 동네 친구끼리 모여서 뒷산을 뛰어다니는 게 놀이였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일대. 그날은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선거일에는 학교가 쉬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하루, 휴일이 생긴 셈이었죠. 아이들이 향한 곳은 동네 뒷산인 와룡산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와룡산 입구에 있는 성당못. 봄이면 도롱뇽이 알을 낳는 곳으로 유명했고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비밀 놀이터였습니다. 도롱뇽 알을 잡아서 집에서 키워보겠다는 소박한 꿈. 그것이 5아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성당목 근처에서 5아이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은 연못가를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각 가정에서 찾아다녔습니다. 동네를 돌고 친구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잇따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놀다 늦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은 그날 밤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경찰도 가족들도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늦게 귀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1.2 3만 명의 수색, 그러나 1.2 1 3-1 전국이 들썩인 초기 수색.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대규모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에만 연인원 3만 2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군인, 자원봉사자, 인근 학교 학생과 교사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전국에 460만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요즘처럼 SNS가 없던 시절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 퍼져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전봇대에, 슈퍼마켓 유리창에 5아이의 얼굴이 붙었습니다. 목격 제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누적 1만 건 이상, 하루에도 수백 건이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찰관 한 명이 하루 10건을 처리한다 해도 그 제보를 소화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사력은 그 시점에서 이미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전국 방송 뉴스에서 매일 다뤘고 주요 신문 일면에 오르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중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단서와 가짜 단서를 구별하는 데만도 엄청난 인력이 소요됐고 그 과정에서 정작 수색 현장 와룡산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1.2 기 3-2 수사 방향을 바꿔버린 치명적 오보. 수사 초기 경찰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실종 직후 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어른 남자와 함께 버스를 타는 것을 봤다는 신고였습니다. 이 진술 하나로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유괴 납치를 기정사실로 보고 그쪽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와룡산 현장 수색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납치돼 어딘가로 데려가졌다는 전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 후 그 목격자의 진술은 착오 신고로 판명이 납니다. 자신이 본 게 아이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의 방향이 굳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관성적으로 유괴 방향을 계속 수사했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에서 위험한 오류 중 하나입니다. 초기 잘못된 가설이 전체 수사 방향을 지배해버리는 것.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수색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겠지만 한번 유괴로 기운 여론과 조직의 관성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용의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1991년 5월에는 한 남성이 유령 용의자로 발표됐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역시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런 식의 발표와 해프닝이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경찰이 발표할 때마다 가족들은 이번엔가 하며 가슴을 졸였고 무혐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다시 무너졌습니다. 1.2 3 3-3 수색 범위의 역설 가까운 곳을 놓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대구 전역, 경상도 전역,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역설입니다. 아이들을 찾지 못하자 더 멀리서 찾으려 했고 그 결과 정작 아이들이 있던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한 정밀 수색이 오히려 소홀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못 찾으면 먼 곳을 의심합니다.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고 먼 곳을 헤매는 것, 이것은 수사에서도 일상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특히 와룡산 수색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산을 수없이 뒤졌음에도 유골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형적 요인입니다.
유골이 발견된 팔부 능선 일대는 나무가 울창하고 경사가 급해 수색대원들이 줄을 이뤄 올라가도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봄철에 수색을 시작했다가 여름이 되면 숲풀이 우거져지면 자체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설명은 수색 집중도의 문제입니다. 1만 건의 제보를 쫓느라 바빴던 수사팀이 이미 수색했던 산에 다시 인력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1년, 1992년, 1993년, 1995년이 되자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이 바뀌고 인력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해마다 전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이의 방은 그대로였을 겁니다. 아이의 신발은 여전히 현관 앞에 있었을 겁니다. 1.2, 4, 3-4. 2002년 9월 26일 11년 만에 발견. 그리고 실종 11년 후인 2002년 9월 26일 와룡산을 등산하던 한 시민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 나무 아래에서 옷가지와 함께 뼈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뼈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골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종된 5아이 전원의 유골로 확인됐습니다. 성당못에서 불과 1.2km 거리, 와룡산 8부 능선, 수색대원들이 수없이 올랐을 그 길목에서 유골이 발견된 자리를 지도에서 보면 수색대원들이 올랐을 경로와 불과 수십 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쳤을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어쩌면 수십 번, 11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있던 답을 보지 못하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발견을 방해했는지 이 물음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발견 당시 유골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개골, 치아, 장골 등 주요 뼈들이 남아있었고 의복잔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입고 나간 옷과 일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두개골 일부에서 예리한 외력에 의한 흔적이 관찰됐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이런 흔적이 생기기 어렵다는 게 감정 전문가들의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순간이었습니다. 1.2, 5, 3-5. 타살인가 사고인가 법의학 논쟁. 유골이 발견된 이후 가장 중요한 논쟁은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두개골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에 주목했습니다. 위치와 형태로 볼 때 생전의 둔기로 가해진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조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해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유골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비가 오고 흙이 쌓이고 동물이 지나다니면서 뼈가 압박을 받아 변형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후 환경에 의한 손상이 타살 흔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의학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살 논쟁과 별개로 현장 상황 자체가 의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의복 잔해가 유골 주변에 비교적 가지런히 모여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단순 조난 사고라면 아이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구하러 흩어졌거나 의복이 흐트러진 상태로 발견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비교적 정돈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후 누군가가 그 자리를 정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타살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범행 현장이었다면 지문도 체액도 발자국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DNA 감정 기술이 도입됐지만
유골 외에 범인과 직접 연결될 증거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이미 극도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1.1. 왜 찾지 못했고 왜 잡지 못했는가? 1.1. 1. 4-1. 1991년 한국의 수사 시스템 맨손으로 싸운 경찰. 이 사건이 11년 동안 미제로 남고 유골 발견 이후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1991년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1991년에 한국 경찰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DNA 감정. 지금은 현장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나 피부세포 몇 개만 있어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1991년에는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DNA 범죄 수사의 활용은 그로부터도 한참 뒤인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됩니다. CCTV. 지금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1분에 하나꼴로 CCTV가 보입니다. 전국에 1400만 대 이상이 설치돼 있어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게 기본 수사 절차입니다. 1991년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은행이나 대형 건물에 일부 설치돼 있었을 뿐 길거리는 물론 아파트 단지 안도 완전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지문대조. 지금은 전국 데이터베이스와 전자 자동 매칭 시스템이 있어 수초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1991년에는 수사관이 직접 카드를 뒤지며 손으로 대조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오차가 많았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프로파일링. 지금은 경찰청의 범죄심리 전담팀이 있습니다. 범행 패턴을 분석해 범인의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까지 추론합니다. 1991년에는 이 개념 자체가 한국 경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FBI에서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19만 7080년대의 일이었고 한국은 그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경찰이 가진 도구는 목격자, 진술, 물증, 그리고 수사관 개인의 직관뿐이었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했다면, 목격자가 없다면, 물증이 없다면 수사는 손발이 묶인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1.1. 기 4-2. 확증 편향. 인간이 가진 가장 위험한 오류. 수사의 실패를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은 심리학적인 것입니다.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이것은 인간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증 편향은 수사 초기에 형성된 유괴납치라는 가설이었습니다. 가설이 한번 굳어지자 수사관들은 유괴를 뒷받침하는 제보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대로 와룡산에 여전히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것이 나쁜 경찰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도, 뛰어난 의사도, 저명한 과학자도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수사 시스템은 악마의 변호인을 제도화합니다. 수사팀 내에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겨 주류 가설에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1991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한번 굳어진 방향은 조직의 관성으로 유지됐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오류는 일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뉴스를 더 오래 읽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합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의 수사 오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1. 3. 4-3. 범인 프로파일링. 어떤 인물을 상정해야 하는가? 타살 가능성을 전제로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인물일지 범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 이 모든 분석은 공개된 수사 기록과 정황 증거에 기반한 것이며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발견 장소입니다. 유골이 나온 곳은 일반 등산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와룡산 8부 능선,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이 위치를 알고 아이들을 그곳까지 데려가거나 발견 후 은폐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이 지역 지리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근 거주자 혹은 그 산을 자주 다닌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피해자 수입니다. 아이 5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한 명의 성인이 이 아이들을 제압했다면 상당한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13살짜리 아이들은 혼자라면 도망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범인을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못했을 만큼 친숙하거나 권위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일이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사후 현장 처리입니다. 의복이 비교적 정돈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범행 이후 범인이 현장에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장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냉정한 증거 인멸 행위이거나 아니면 내면 깊은 곳의 죄책감이나 감정적 반응의 표현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범인은 범행 후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시간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11년간의 침묵입니다. 이 사건이 전국을 뒤흔든 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목격 제보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피해 아동 가족들과 접점이 없고 지역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음을 시사합니다. 아는 얼굴이었다면 누군가의 제보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는 범인이 이 사건 이후 지역을 떠나거나 삶의 형태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사건의 범인은 와룡산 지역에 익숙하고 아이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을 만큼 친숙하거나 권위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 후 냉정하게 혹은 감정적으로 현장을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공소시효의 벽 그리고 제도의 실패. 유골 발견 이후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팀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였습니다. 1991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범행이 1991년 3월에 이루어졌다면 2006년 3월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수사팀은 시한을 눈앞에 두고 최후의 안간힘을 썼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유골을 재분석하고 당시 증언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용의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3월 개구리 소년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이제 설령 범인이 자수를 해도 설령 결정적 증거가 나와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며 15년을 버텨온 어머니는 이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비극이 사회에 미친 충격은 결국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됐습니다.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실종 신고를 해도 경찰이 48시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린 뒤에야 수사에 나서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그 관행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개구리 소년처럼 억울하게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이 처벌을 피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살인 범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과학 수사의 현대화를 앞당겼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에서 드러난 DNA 감정 부재, CCTV 부재 등의 허점은 이후 수사, 인프라 투자의 근거가 됐습니다. 비극이 제도를 바꿉니다. 누군가의 가장 깊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 사실이 아이들의 죽음을 덜 슬프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완전히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3. 33년이 지난 지금 2025년 현재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사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사건 기록을 보존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된 와룡산 그 자리에는 지금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유가족과 시민들이 그 앞에 모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9살이었던 막내 용석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은 42살입니다. 자녀를 두었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13살로 가장 많은 나이였던 우철이나 국재는 지금 46,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유가족들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저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물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5가지 의문이 끝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아이들은 왜 성당못에서 불과 1.2km 거리에 있었는데 1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가? 수색대원들이 수십 차례 그 산을 올랐는데 정말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친 것인가? 아니면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가? 두 번째 물음입니다. 두개골의 외상 흔적은 타살의 증거인가? 환경적 요인인가? 11년이라는 시간이 증거를 얼마나 변형시켰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의문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의복이 비교적 정돈된 상태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 사고라면 이 모습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증거인가? 네 번째 물음입니다.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목격자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오전 11시경 성당못 근처였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은 어떤 경로로 8부 능선까지 올라갔는가? 다섯 번째 물음입니다. 만약 수사 촉이 제기된 유괴 방향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섞여 있었다면 범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처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5가지 물음 중 하나라도 풀린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의문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장 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분석이 다음 편 제작에 반영됩니다. 1.4. 마치며 오늘 개구리 소년 사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수사 시스템의 허점, 인간 심리의 오류, 법과 제도의 한계, 이 모든 것이 한 사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5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3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범인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거움을 여러분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히는 것이야말로 이 아이들에게 2번째 죽음을 안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 한국 미제 사건 해부는 매 격주 새로운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분석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5.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같은 해인 1991년 또 다른 사건을 다룹니다. 이번엔 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4일 동안 정체 모를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가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경찰은 그 테이프를 해독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유괴 범죄. 그 전말 2주 후에 뵙겠습니다.